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 책은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신 강상구 님께서 쓰신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으로 왠지 짐작이 가듯이 열혈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독후감이야. 한 번쯤은 우리 모두 손자병법에 대해서 들어봤고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거야. 그런데 왜 지난번 마흔이라면 군주론과 마찬가지로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일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흔이라고 하는 나이는 어떤 의미가 있어 많은 책들이 마흔이라는 나이를 강조한 걸까? 나는 평균 수명이 80 정도가 되는 현대에 인생의 거의 반인 마흔이 되면 어느 정도 인생의 단맛, 쓴맛을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이루려 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살기에는 인생의 반이 더 남았기에 앞으로의 40년을 보다 더 현명하게 살기 위해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나이인 마흔을 강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 하지만 애청자님은 지금 나이가 어떤 나이든 간에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소개해 주시려고 한대. 손자병법은 춘추시대 오나라 함려를 섬기던 손무의 저작으로 여겨지며 처음에는 13편으로 저술되었으나 전국시대를 거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필사되는 과정에서 82편까지 만들어졌다가 삼국시대 조조가 이를 다시 3권 13편으로 정리했어. 손자병법을 영어로 번역하면 전쟁의 기술, 즉 Art of War이지만 정작 손자는 싸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겼지. 승부는 싸우기도 전에 결정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하고 혹시 싸우게 되더라도 먼저 적의 의지를 꺾고 고립시켜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만 직접 부딪히라고 해. 그러면서 이길 수 없다면 지켜야 하고 이길 수 있을 때만 공격을 감행하며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쉽게 이길 만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지.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말인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원문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을 이긴다가 아닌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로 이는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지지 않는 것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야. 이런 의미에서 손자병법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의 기술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어. 이 책은 저자가 손자병법을 읽고 이를 국내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석한 거야. 본책의 독후감은 손자병법 13편의 내용을 1부 전쟁이란 무엇인지, 2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3부 패전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할 사항 등으로 나누었어. 그럼 1부 전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 첫째, 시계편. 전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총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손자가 말하길 전쟁은 국가 중대사로 생사가 갈리고 존망이 걸려 있어 잘 살펴보고 시작해야 한다고 하지. 특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특히 손자의 작전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군사를 일으킬 때에는 전차 1000대에 완전 무장한 병사 10만 명, 천리를 옮길 식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루 1000금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10만의 병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해. 이렇듯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거야. 손자병법 시계편에서는 친절하게 이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즉 5가지 항목에 대한 비교와 7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도천지장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전쟁의 승패를 사전에 점칠 수 있다고 해.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란, 위아래가 한 뜻이 되어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조직 내의 단결을 의미해.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등 싸움이 갖는 명분을 공유하고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달려나가게 하는 님, 그것이 바로 도인 거야. 다음으로 천과 지는 기상적 환경 및 지리에 대한 유분리를 의미하며 싸움에 있어 외부적인 여건인 셈이야. 당시 전쟁의 성패는 날씨, 기후 등의 천문과 더불어 험한지, 평탄한지, 혹은 넓은지, 좁은지 등의 지리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었어. 이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의 기후적 이점을 이용하여 승리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겠지. 장은 싸움을 이끄는 장수를 의미해 저자는 장을 싸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장수는 지략과 신의, 사랑과 용기와 엄격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지. 마지막으로 법이란 군사 제도와 조직, 모급 체계를 의미하며 제도와 규칙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손자는 이러한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전쟁의 승부를 알 수 있는 7가지 기준을 제시하지. 즉, 임금은 어느 쪽이 훌륭한가? 장수는 누가 유능한가? 기성과 지리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 법령은 어느 쪽이 잘 지켜지나? 병사들은 어느 쪽이 더 잘 훈련되어 있나? 상벌은 어느 쪽이 분명한가라는 질문에 싸움의 두 대상에 대입해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언뜻 보면 당연한 기준을 나열한 것 같지만 손자는 전쟁에 있어 흔히 이야기하는 병력수, 화력, 경제력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도천지장법에 의한 조직력의 비교와 함께 상대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해. 수나라가 별동대 30만을 뽑아 평양성을 공격했을 때 고구려는 병력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했어. 이에 일지문덕 장군은 거짓 항복을 자청하여 적진으로 들어가 직접 전력을 탐색해 수나라의 취약점을 파악했고 하루에 7번씩 전투를 벌려가며 적들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지. 결국 수나라 군대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행군해 평양성 턱 밑까지 도달했을 때 미끼로 그들을 유인해 괴멸시키고 항복을 받아내지. 이렇듯 전쟁에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도천지장법 관점에서 적보다 나은 요소가 적으면 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현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국가, 조직, 더 나아가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각 항목의 차별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이 책을 읽으며 도천지장법의 내용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소개하고 싶었어. 둘째, 손자병법의 작전편에서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전쟁은 하루에 천금이 들기 때문에 싸움은 어설프더라도 서로 서두르는 것을 추구해야지 교묘한 작전이랍시고 오래 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10년 동안 베트남에 쏟아 부은 돈이 4,943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를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00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야. 이 돈을 찍어내느라 1973년도에 미국은 더는 달러를 갖고 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해.
결국 달러 가치가 급락하게 되고 세계 경제의 패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 셋째, 모공편에서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걸 최고로 하지 않으며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을 최고라고 이야기해. 침략을 받았다면 적을 몰아내는 게 싸움의 목적이고 적을 몰살시켜 다시는 쳐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겠지. 하지만 이 경우 아군의 피해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만 해. 책에서는 애초에 침공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방법으로 적의 군대를 쳐부수기 전에 적의 침략 계획을 사전에 분쇄하거나 혹은 적의 동맹관계를 깨뜨려 싸움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해. 이순신 장군의 예를 보면 그는 단 3번의 출정으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전에서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만 세 번째 출전인 한산대첩에서는 상당한 물자와 준비 기간을 거친 적을 대상으로 철저한 패배를 안겨줬으며 이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수군과는 싸우지 말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의 승전을 이뤄내. 마지막으로 손자는 승리를 위한 5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자가 이기고 군대의 많고 적음을 쓸 줄 아는 자가 이기며 상하가 일치단결하는 쪽이 이기고 싸울 준비를 끝내고 적을 기다린 자가 이기며 장수는 유능하고 임금은 개입하지 않는 쪽이 이긴다고 해. 이를 해석해보면 세 번째 조건, 상하가 일치단결한 다음은 도, 즉 싸움의 명분이 조직 내에 장수부터 부하까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의미이며 네 번째 조건, 싸울 준비를 끝내고 적을 기다린다의 의미는 법을 정비하고 천과 지를 통해 외부 요인을 파악하여 언제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놓는 것으로 이해되네. 그 외 나머지 3가지 조건을 읽어보면 이는 싸움을 치르는 장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즉 손자는 싸움의 승패에 있어 장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강조했어. 그렇다면 유능한 장수가 가져야 할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 이 내용을 포함하여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다음 2부에서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 애청자님이 보내주신 독후감을 정리하며 우리는 손자병법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싸우지 말고 이기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말이 와닿는 것 같아. 결국 싸움은 내 쪽에도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최대한 그럴 수 있다면 안 싸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겠지. 남은 2, 3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요즘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있어 약간은 우울했는데 운 좋게도 며칠 전에 톡강이 친구랑 설악산과 속초 해수욕장을 다녀왔어.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난 하루 동안의 여행이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지.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바로 내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최대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보며 마음이 아프고 그 말이 얼마나 와 닿았는지. 우리 꿉꿉하고 짜증나는 날이지만 유한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주변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많이 웃으며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 곧 만나. 빠빠이.